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럽의 심장, 폴란드 바르샤바 한복판에 한국 문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쇼핑몰, 학교, 거리, 가정까지 온 도시를 뒤덮은 놀라운 변화, 그 현장을 직접 목격한 폴란드 기자가 충격에 빠졌다고 하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마르첼라 브젠스카, 바르샤바에 본사를 둔 작은 신문사의 신입 기자입니다. 대학에서 저널리즘을 전공했고 유럽 문화와 역사에 관한 기사를 주로 써왔어요. 화려한 이탈리아 르네상스, 프랑스의 낭만주의, 독일의 정밀함과 같은 유럽 중심의 역사와 문화를 배워왔습니다. 할머니는 제게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르첼라, 우리는 유럽인이다. 우리에겐 이미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문화유산이 있단다. 솔직히 말하자면 아시아 문화에 대한 관심은 거의 없었어요. 중국과 일본 정도는 알았지만 한국은 그저 어디에 붙어 있는지 지도에서 겨우 짚을 수 있는 나라 정도의 존재였습니다. 학창시절 배운 한국에 대한 기억이라곤 6.25 전쟁과 휴전선, 그리고 최근의 경제 성장 정도였어요. 폴란드 학교에서는 아시아 역사를 거의 가르치지 않았고 제 관심사도 항상 유럽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대학 시절 저는 동서양 문화 교류에 관한 수업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아시아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지만 당시 저는 그래봤자 우리 문화를 모방한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었죠. 이런 편협한 시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마르첼라, 내 방으로 좀 와보게. 어느 월요일 아침 편집장 미르체크 씨가 저를 불렀습니다. 50대 중반의 미르체크 씨는 저널리즘 분야에서 30년 이상 경력을 쌓은 베테랑이었어요. 무심한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던 그는 제게 이상한 질문을 던졌어요. 요즘 이상하게 한국 문화 열풍이 커지고 있어. 거리, 음식, 음악, 심지어 문화까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 저는 당황했습니다. 한국 문화 열풍이라니 그런 게 있었나요? 물론 가끔 한국 음악을 듣는 청소년들을 봤지만 그게 열풍이라고 부를 정도였나요? 아마도 일시적인 유행 아닐까요? 예전에 일본 애니메이션이 유행했던 것처럼요. 곧 지나갈 거예요.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시적 유행이라기엔 너무 오래가고 있어. 3년 전부터 시작됐고 점점 더 커지고 있지. 그러니 한번 가서 취재해와. 왜 우리 폴란드 사람들이 갑자기 한국에 열광하는지 저는 내심 불만이었습니다. 문화면 기자로서 저는 폴란드의 훌륭한 연극이나 문학에 대한 기사를 쓰고 싶었거든요. 왜 하필 한국인가요? 하지만 신입 기자가 편집장의 지시를 거부할 수는 없었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단순한 일시적 유행일 거라고 몇 달 지나면 또 다른 나라의 문화가 주목받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취재는 빨리 끝내고 다음 기사로 넘어가자는 생각이었습니다. 편집실을 나오면서 마침 지나가던 선배 기자 카타지나가 물었습니다. 새 취재 과제 받았어. 네. 한국 문화 열풍에 대해 써야 해요. 별로 신나지는 않네요. 아니 왜? 난 재미있을 것 같은데 사실. 나도 요즘 한국 드라마에 빠져 있거든. 오징어 게임 봤어? 저는 놀랐습니다. 40대 중반의 진지한 정치 기자인 카타지나마저 한국 드라마를 본다니요. 이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널리 퍼진 현상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취재가 제 인생을 바꿔놓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때로는 가장 의외의 과제가 우리에게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그때는 알지 못했어요. 취재를 시작한 첫날, 바르샤바 문화센터에서 열린 한국의 날 행사를 방문했습니다. 비가 내리는 쌀쌀한 토요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입구에는 긴 줄이 늘어서 있었어요. 제가 예상했던 것은 몇몇 호기심 많은 청소년들의 모임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은 달랐어요. 공간이 넘치도록 사람들로 가득했고 모든 연령층이 섞여 있었습니다. 8살짜리 아이부터 80대 노인까지 놀라울 정도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회색 머리의 할머니가 한복을 입고 춤을 추는 모습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얼마나 우아하고 자연스러운지 마치 평생 한국 문화와 함께해온 것처럼 보였어요. 제가 만든 김치 어때요? 본토 맛에 가까운가요? 그 할머니가 한국인 강사에게 물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고춧가루로 붉게 물들어 있었고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마치 중요한 시험을 치르는 학생처럼요. 와, 정말 맛있네요. 어머니가 만드신 김치 맛이 나요. 한국인 강사가 감탄했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에 자랑스러운 미소가 번졌어요. 그녀는 제게도 맛보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맵고 냄새가 강해서 먹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침마다 찾게 되네요. 이상하죠? 길거리에서는 자발적으로 케이팝 커버댄스를 추는 청소년들이 모여 있었고 한글 문구가 새겨진 티셔츠를 입은 젊은이들이 지나다녔습니다. 도시락 트럭 앞에는 비빔밥과 김밥을 사기 위해 비를 맞으면서도 긴 줄이 서 있었어요. 폴란드인들이 이렇게까지 열광하는 모습은 처음 보았습니다. 혹시 취재하러 오셨나요?
한국어 학원을 운영하는 중년 여성이 물었습니다. 네, 신문사에서 왔어요. 한국 문화 열풍에 대해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아, 마침 잘 오셨네요. 저희 학원은 3년 전에는 학생이 5명뿐이었는데 지금은 대기자 명단이 있을 정도예요. 저는 몇 년 전부터 한국 드라마를 봐왔어요. 한 중년 여성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가족 모두가 함께 봐요. 저희 남편은 처음에는 비웃었는데 이제는 더 열심히 봐요. 역사 드라마를 특히 좋아하죠.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눈빛에는 생기가 넘쳤고 마음속에 진심이 깃든 듯 보였습니다. 한국 문화를 통해 그들은 무언가를 찾은 듯 했어요. 단순한 오락거리가 아닌 삶의 의미를 더하는 무언가. 취재를 하면서도 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왜 하필 한국일까? 우리에겐 충분히 훌륭한 문화유산이 있는데. 행사장을 나오면서 한 청년이 제게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의 발음은 거의 완벽했어요. 한국어를 배운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2년 정도요. 제 꿈은 한국에서 유학하는 거예요. 폴란드보다 미래가 있는 나라 같아서요. 그 말이 저를 불편하게 했습니다. 우리나라를 떠나 한국으로 가고 싶다니. 마치 우리의 문화와 역사는 부족하다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첫 취재 기사를 써내려가는 동안 저는 객관성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상한 감정이 솟아났습니다. 반감, 호기심? 아니면 그 이상의 무언가, 제 정체성에 대한 의문일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어요. 취재를 계속할수록 제 마음속 갈등은 깊어갔습니다. 한국어 학원에는 수강생들이 넘쳐났고 한국 화장품 매장에는 고객들이 줄을 섰습니다. 한국 국기 태극기를 모티브로 한 디자인의 가방을 든 사람들을 자주 마주쳤습니다. 심지어 우리 동네 빵집에서도 한국식 구운 빵이라며 새로운 메뉴를 선보이고 있었어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제 안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물었습니다. 바르샤바 대학에서 한국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을 인터뷰했습니다. 그는 10년 전만 해도 학생이 한 학년에 5명 정도였는데 이제는 100명 이상이 지원한다고 했어요. 한국어로 소통하면 더 세련된 감정을 표현할 수 있어요. 한국어를 3년째 공부 중인 대학생 안나가 말했습니다. 특히 정이라는 개념은 폴란드어로는 설명하기 어렵지만 삶의 본질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눈치라는 개념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단어들이 문화의 깊이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하지만 폴란드어에도 그런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있잖아요. 제가 반박했습니다. 물론 있죠. 하지만 한국어로 표현할 때 더 정확하게 내 감정을 전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한국어를 배우면서 저 자신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어요. 한국의 노래를 따라 부르는 아이들, 한국 드라마에 대해 열정적으로 토론하는 중년들, 그리고 심지어 미술대학에서는 한글, 디자인을 정식 과목으로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구내식당에서조차 김치찌개와 비빔밥이 메뉴에 올라와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끊임없이 저항했습니다. 우리 폴란드에는 쇼팽의 선율이 있고 미츠키에비치의 시가 있고 바벨의 건축이 있는데 왜 저 작은 나라에 열광하는 거지? 나 자신의 이런 반응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이렇게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걸까요? 객관적인 기자로서 현상을 관찰하고 보도해야 하는데 제 감정이 자꾸 개입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전통 음식을 맛보면서도 한국 영화를 보면서도 저는 어딘가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낯선 문화에 대한 거부감이 아니라 제 안에 어떤 벽이 허물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같았습니다. 마치 제가 알고 있던 세계관이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기자님, 한국에 한번 가보셨나요? 한국문화원의 직원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가본 적 없어요. 그럼 진짜 한국을 모르시는 거예요. 문화는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는 거니까요. 그 말이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정말 한국을 알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저 제 편견으로 한국을 바라보고 있는 걸까요? 취재를 위해 수집한 데이터와 인터뷰는 늘어갔지만 제 마음속 질문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컴퓨터 앞에 앉아 기사를 쓰려다 멈칫했습니다. 제가 쓰려던 제목은 폴란드를 잠식하는 동양 문화였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편향된 시각으로 이 현상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잠식이라니 마치 위협적인 무언가처럼 표현하려 했던 거죠. 그날 밤 저는 모든 자료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이번에는 제 감정을 옆으로 밀어두고 진정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언가가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어요. 결정적인 순간은 바르샤바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한글 워크숍에서 찾아왔습니다. 객관적인 취재를 위해 참석했지만 강사의 제안으로 직접 붓을 들고 한글을 써보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지만 제가 묘사하려는 문화를 직접 경험해보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행복이라는 단어를 쓰는 수업이었는데 붓을 잡은 순간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하나의 세계가 펼쳐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글은 소리를 담고 숨결을 담고 리듬을 품은 예술이었습니다. 각 자음과 모음이 모여 하나의 음절을 이루는 방식이 마치 작은 우주와 같았어요.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에요. 세종대왕이 백성을 위해 만든 문자랍니다.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긴 문자죠. 강사의 말이 제 가슴에 스며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한글의 특별한 점이에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창제 원리와 날짜를 정확히 알고 있는 문자 시스템이죠. 그리고 그 철학은 모두가 쉽게 배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제가 서툰 솜씨로 행복이라는 글자를 완성했을 때 주변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 순간 느껴진 뿌듯함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어요. 마치 새로운 세계의 첫 발을 내디딘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취재를 위해 시작했지만 어느샌가 빠져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시련 속에서도 끝내 서로를 지키려는 사람들, 포기하지 않는 따뜻한 공동체 정신이 녹아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 역사를 다룬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극심한 가난 수많은 역경 속에서도 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고 오히려 그것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문화 강국으로 성장했습니다. 그 회복력과 끈기가 놀라웠어요. 우리는 과거 일본의 식민지였어요. 35년간 언어도 이름도 빼앗겼죠. 한국인 유학생 민지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세요. 우리 문화가 세계를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건 그냥 우연이 아니라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의 희생과 노력 덕분이에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기술 강국이 아니라 삶의 온기를 품은 나라였다. 폴란드의 역사와 묘하게 겹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우리도 강대국 사이에서 침략과 분화를 경험했고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나라였으니까요. 그런데 왜 저는 한국 문화를 경계했던 걸까요? 제가 쓰던 기사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이상한 문화 열풍으로 시작했던 글이 이제는 우리가 배워야 할 정신으로 변해갔습니다. 어쩌면 한국 문화의 인기는 그들이 가진 회복력, 창의성,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성 때문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 자신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 방어적인 태도는 어느새 호기심과 존경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어요. 그 후로 저는 취재를 넘어 개인적으로 한국 문화를 탐험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관찰자가 아닌 참여자로서요. 혼자 김치를 담가보고 서툰 손짓으로 한글을 따라 써보며 거리의 작은 한식당에서 비빔밥을 주문해 보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가게에 들어가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졌어요. 처음엔 김치를 담그려고 고춧가루와 씨름하다가 온 부엌을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손톱 밑에 고춧가루가 끼어 며칠 동안 빨간 자국이 남아 있었죠. 비빔밥을 먹다가 고추장의 매운맛에 눈물을 흘리기도 했어요. 한글을 쓰다가 실수해서 행복 대신 햄복이라고 써서 한국 친구들에게 웃음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한국에 대해 기사를 쓰던 폴란드 기자가 이제는 김치를 담그고 있다니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저는 스스로에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이런 작은 실패와 실수들이 오히려 저를 더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에서 느끼는 신선한 즐거움이었을까요? 아니면 저 자신의 편견에서 벗어나는 해방감이었을까요? 하나하나가 새로운 세상이었습니다. 처음엔 의심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친구를 새롭게 발견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마르첼라, 내 기사가 달라졌어. 더 진정성 있게 느껴져. 편집장이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만족감이 섞여 있었어요. 네, 맞아요. 이제 저는 밖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안에서 느끼고 있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게 된 것은 한국의 정이라는 개념이었습니다. 서로를 깊이 배려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감정. 그것은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점점 잃어가고 있는 가치였어요. 폴란드에도 비슷한 개념이 있지만 한국 문화에서는 그것이 더욱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문화 취재를 통해 저는 다른 문화를 바라보는 시각도 변했습니다. 유럽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더 넓은 세계를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제 안의 편견과 마주하는 법을 배웠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르지만 그 다름이 우리를 풍요롭게 해요. 한국문화원의 이 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문화는 우월함을 겨루는 경쟁이 아니라 서로에게 배우는 과정이죠.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과정은 곧 나 자신을 이해하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낯선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 변화를 거부하는 마음, 그리고 새로운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기쁨까지. 이 모든 감정의 여정이 저를 더 성숙한 기자로, 더 열린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어느 날 한국 영화를 보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국 문화에 끌리는 이유는
그것이 이국적이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보편적인 감정과 가치를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사랑, 가족, 희생, 용기, 회복력, 이런 보편적 가치들이 한국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표현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는 오히려 폴란드의 문화유산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문화의 렌즈를 통해 내 것을 바라보니 전에는 보지 못했던 아름다움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몇 달 뒤, 저는 제 첫 번째 특집 기사를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제목은 폴란드의 작은 한국이 태어나다 였습니다. 편집장은 처음에 제목을 보고 미심쩍어했지만 내용을 읽고 난 후에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이거 정말 좋은데, 마르첼라, 너의 진심이 느껴져. 그의 말에 저도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 그랬으니까요. 이 기사는 단순한 취재가 아니라 제 자신의 변화를 담은 여정이었습니다. 기사를 쓰면서 저는 한국 문화가 왜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지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화려한 외형이나 세련된 기술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문화의 핵심에는 정이 있었습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일어서는 공동체 정신, 그리고 그 안에서 피어나는 따뜻한 인간미가 있었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방식도 놀라워요. 제가 인터뷰한 문화평론가는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현대화 과정에서 전통을 잃어버리곤 하죠. 하지만 한국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미래를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한국 문화를 수입한 것이 아니라 그 정신을 배워 나누고 있다. 기사가 출판된 날, 제 주변 폴란드인들은 박수쳤고 동료 기자들도 칭찬했습니다. 심지어 한국 대사관에서 감사 편지를 받기도 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우리를 바꿔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잠들어 있던 가능성을 깨워주었다. 그것은 문화적 식민지화가 아니라 서로를 풍요롭게 하는 교류였습니다. 한국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오히려 더 폴란드다워졌다고 할까요? 우리의 정체성을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은 제 기사를 읽은 많은 폴란드 사람들이 저에게 연락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저와 비슷한 여정을 겪고 있었고 한국 문화를 통해 자신들의 삶의 새로운 의미를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당신의 기사 덕분에 내가 왜 한국 드라마에 빠졌는지 이해하게 되었어요. 한 중년 여성이 편지로 썼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리워하던 따뜻함이었네요. 한 노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은이들이 한국 음악을 듣는 것을 보고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당신의 기사를 읽고 나서 저도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음악에는 열정과 희망이 담겨 있더군요. 이런 반응들이 저를 감동시켰습니다. 제 기사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사실이 기뻤어요. 이것이야말로 제가 기자가 되고 싶었던 이유였어요.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고 서로를 이해하도록 돕는 것. 제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처음에는 의문과 편견으로 시작했던 취재가 이제는 제 삶을 변화시키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감을 주는 이야기가 되었으니까요. 이제 저는 거리에서 들려오는 케이팝 음악을 들으면 자연스럽게 미소를 짓습니다. 도시락을 사기 위해 줄을 서는 직장인들을 보면 흐뭇한 기분이 들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안에 새로 생긴 작은 한국, 작은 온기, 작은 희망을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제 특집 기사는 예상보다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제 소식을 들은 다른 언론사에서도 취재 요청이 왔습니다. 폴란드 국영방송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특집 프로그램을 만들 때 자문으로 참여하기도 했어요. 처음으로 카메라 앞에 섰을 때는 긴장했지만 한국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만큼은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한국 문화는 왜 그렇게 매력적인가요? 방송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그것은 완벽한 조화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전통과 현대, 개인과 공동체, 겸손함과 자부심 사이의 아름다운 균형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성이 느껴져요. 그들은 자신들만의 이야기를 세계와 나누고 있어요. 저는 이제 바르샤바의 새로 생긴 한국문화센터에서 한국문화 강좌를 듣고 있습니다. 한글을 더 배우고 한국 역사를 공부하고 때로는 한국 요리도 도전해봅니다. 지난주에는 제 손으로 직접 만든 불고기로 가족 저녁 식사를 차렸어요. 아버지는 처음에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지만 한입 드시고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이게 한국 음식이라고? 맛있구나. 아버지의 그 말씀이 왠지 모르게 제 취재 여정을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의심과 편견으로 시작했지만 직접 경험해보니 새로운 세계가 열린 거죠. 특히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지역 노인복지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국 영화 상영회를 열었는데 제가 넘은 어르신들이 눈물을 흘리며 영화를 보셨어요. 영화가 끝난 후 한 할머니가 제게 다가오셨습니다. 저 영화 속 할머니가 손자를 위해 희생하는 모습이
너무 가슴에 와닿네요. 언어는 달라도 마음은 같은가 봐요. 그 말씀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문화는 다르지만 인간의 감정은 보편적이라는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외부의 시선으로 한국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제는 마음으로 한국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 경험은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자체를 바꿔놓았습니다. 다양성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열린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버스에서 한국 노래를 흥얼거리다가 옆 사람과 눈이 마주치면 그들도 미소로 화답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마치 비밀을 공유하는 듯한 느낌이에요. 우리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이 새로운 문화적 여행을 즐기고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습니다. 한국 문화와의 만남은 제게 소중한 선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 선물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취재로 시작된 여정이 제 삶의 일부가 되었고, 그 과정에서 제 자신도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문화 교류의 힘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돌이켜보면 작은 나라라고, 낯선 문화라고, 선입견으로 가득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울 뿐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취재 과제였던 것이 이제는 제 삶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지도에서 겨우 찾을 수 있는 먼 나라가 아니라 제 일상 속에 함께하는 동반자가 되었어요. 바르샤바의 봄은 여전히 차갑고 거리의 건물들은 여전히 유럽의 고전미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어느새 작은 한국이 자리 잡았습니다. 한글로 된 간판들, 한국 식당들, K-팝 댄스 학원들. 이제는 도시 풍경의 자연스러운 일부가 되었어요. 지난주, 저는 제 삶에서 가장 용기 있는 결정 중 하나를 내렸습니다. 한국 방문을 위한 비행기 표를 예약한 거예요. 이번 가을, 저는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글로만, 영상으로만, 그리고 사람들의 이야기로만 접했던 나라를 직접 경험하게 된다는 생각에 가슴이 설렙니다. 왜 하필 한국인가요? 질문에 이제 저는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우리에게 희망을 보여주었기 때문이에요.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낸 나라, 전통과 현대를 조화시키며 세계와 소통하는 나라, 그리고 무엇보다 진심을 담아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는 나라니까요. 지금 제 책상 한편에는 손으로 쓴 한글 문장이 조용히 놓여 있습니다. 행복. 처음엔 낯설었지만 이제는 가장 소중한 말이 되었습니다. 그 네 글자 속에 제 여정이 담겨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세계와 시대의 진정한 교류란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배우는 것이라고요. 한국은 자신의 전통을 지키면서도 세계와 소통하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만의 색깔을 잃지 않으면서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제 사무실 벽에는 이제 한국 여행 포스터가 걸려 있습니다. 매일 아침 그것을 보며 저는 문화적 편견을 넘어서는 용기를 배웠던 순간들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 여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얼마 전 한국의 한 신문사에서 제 이야기를 취재하고 싶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폴란드에서 한국 문화가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 취재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문화가 아니라 삶의 방식이었어요. 서로를 배려하고 함께 성장하며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정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사가 나간 후 한국에서 온 한 독자가 저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당신이 우리 문화를 이해해 주어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눈을 통해 우리 자신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문화 교류의 아름다움이 아닐까요? 서로의 눈을 통해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모두는 조금 더 풍요로워지는 것이 아닐까요? 저는 이제 새로운 취재 여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에서 폴란드 문화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려고 해요. 문화의 교류는 언제나 양방향이니까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모두 조금씩 가까워지고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한국 문화를 통해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진정한 강인함은 외부의 것을 거부하는 데 있지 않고 자신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유연함에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 풍요롭고 아름다운 세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바르샤바의 거리에서는 한국 음악이 흐르고 한국 음식의 향기가 퍼지고 한글의 아름다움이 빛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문화를 통해 더 넓은 세상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세계화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감동 신호등이었습니다.